2025 경제 대전망 오늘 산업 특집으로 말씀드릴 텐데 두 분의 전문가 모셨거든요. 네. 네, 미디어스피어 강정수 박사님 그리고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두 분 최고로 바쁘신 두 분. 김민수 대표님. 아유 박사님이 너무 바쁘시고요. 저도 이렇게 같이 끼어서 제자리에 있는 게 다행입니다. 아유, 우리 또 강정수 박사님은 테슬라 아저씨로. 요즘 네, 종횡무진. 근데 사실은 네. 책도 AI 관련된 책 쓰고 사실은 회사 일도 AI 일이고 다 AI 일인데 이상하게 제가 테슬라 책을 한번 써서 올 한 해 어쨌든 강 박사님은 AI 아까 인공지능 쪽에 뭘 열심히 지금 연구하고 계시니까 이쪽에 또 부각이 많이 돼서 박사님도 또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최근에 책을 하나 썼어요. AI 에이전트 시대 경제 주인이 바뀐다라는 책이 이제 출판이 됐고요. 그래서 AI 산업이 어떻게 발전할지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하는 책을 쓰느라고 여름은 다 지나갔던 것 같고요. 박사과정 하면서 연구했던 분야도 그렇고 한국에 와서도 계속 했던 부분이 테크놀로지가 어떻게 시장을 만드는가. 이게 저의 주 전공 영역이기 때문에 테크놀로지에 대한 기본 이해도 있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시장이 어떻게 작동하고 시장이 어떻게 형성되고 판변화가 되는 건데 저는 2025년은 지금의 변화가 더욱더 가속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걷잡을 수 없이 가속화되면서 전통 기업들도 디스럽션가 될 거고 대표적으로는 저는 이제 드디어 미국은 방산업체가 디스럽션 되는 첫 번째 2차 대전 이후 한 번도 디스럽션 되지 않았던 산업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방산업체가 디스럽션 되는 해가 시작해가 2025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두 분의 전문가께서 명함이 엇갈리셨네요. 그러네요. 농담이지만. 국장과 미장의 그러게요. 해리 교차. 그게 뭐 여실히 나타났던 2024년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뭐 제가 아까 모두 살짝 말씀드렸지만 사실 2024년에는 가장 이 산업이나 테크 쪽에서 관심이 많았던 거는 결국 인공지능, AI가 화두였습니다. 뭐 근데 뭐 챗 GPT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AI가 여기저기 많이 투영되고 있는 상황인데 뭐 개인적으로 저는 사실 뭐 챗 GPT 정도를 써보는 거지 이게 막 현실에 와닿다거나 그런 거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게 점점점 뭐 가속화되겠죠. 이런 모습이 내년에도 더 우리 생활에 침투될 거라고 보십니까, 강 박사님?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진순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기를 아이폰 모멘트 for AI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이폰 모멘트라는 게 2007년에 처음에 나왔을 때 전 그때 당시 독일에 있었는데요. 그 당시 독일의 망속도가 2G 망속도였어요. 2G라는 건 여러분 상상도 못할 거고 거기서 모바일 인터넷을 스티브 잡스가 나와서 미국도 2G였어요. 뭐 이런 시대에 모바일 인터넷을 하겠다니까 그냥 애플의 팬보이들은 그냥 무조건 좋아했지만 나머지는 저 말도 안 되는 거다. 실현 가능한가 저게? 저기 실현 가능. 그게 어느 정도냐면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발표하고 1년 동안 노키아의 주식이 85% 오릅니다. 그건 뭐냐면 아유 노키아가 그냥 시장 계속 먹겠구나라는 것이 투자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근데 붕괴되면서 사실은 그 이후에 이제 노키아는 지금 거의 존재도 없는, 존재감도 없는 기업으로 이제 전락을 하고 모토로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스마트폰 시장이 왔는데 스마트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앱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니 스마트폰 샀는데 유튜브 안 되고 카카오톡 안 되고 인스타그램 안 되고 토스 안 되면 그걸 왜 사요? 아무리 아이폰 16이 나오고 갤럭시가 25가 나오고 뭐 이래도 안 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AI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AI로 서비스가 매력이 있어서 그걸 쓰는 것이지 물론 그 서비스 중에 하나가 챗 GPT면 맞아요. 챗봇이면 맞습니다만 오픈 AI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AI 발전 단계를 5단계로 나누면서 1단계가 챗봇이고 챗 GPT고 구글 제미나이고 2단계가 이제 오픈 AI에서 공개했던 오원과 같은 리즈닝, 추론에 좀 특화된 것이고 3단계가 AI 에이전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AI 에이전트는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만들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서비스를 업데이트 시킬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AI 에이전트를 쉽게 정리하면은 지금까지 AI 에이전트가 아닌 것은 프리트레인드, 이미 학습된 것을 가지고서 물어보면 답변하는 것 정도였다면 AI 에이전트는 쉽게 이해하면은 이미 인간이 만들어 놓은 다른 소프트웨어 도구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제가 호텔 여행을 가고 싶은데 비행기표를 끊어준다든지 호텔을 구매를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챗GPT는 못 하거든요. 예를 들면 챗GPT한테도 오사카 2박 3일 여행 일정을 짜줘 하면은 진짜 꼼꼼하게 짜줘요. 근데 이거를 실현하려면 내가 다 비행기표 사고 호텔표 사고 뭐 레스토랑 예약하고 박물관 예약하고 다 해야 돼요. 요거를 그렇죠. 이거를 다 해주는 것이 에이전트죠. 아, 그런 예약과 결제까지를 다 해주는 그렇죠. 그래서 요즘 뭐 그다음에 요즘 뭐 미국은 이 블랙 프라이데이라든지 사이버 먼데이도 글로벌리 이마켓에 조사하면 19%가 AI에게 의존해서 물건을 샀다고 하고 점점 저 같은 경우에도 꼭 그걸 통해서 구매하는 경로가 아직 한국은 형성되어 있지 않으니까 물어보거든요. 어머니 아버지가 꼭 아이폰을 사달라는데 절대 아이폰 나는 사고 싶지 않고 좀 해주고 추천해줘. 물론 유튜브 가서 보고 몇 개 분석하면 나와요. 근데 AI를 제가 신뢰를 하거든요. 그러면 금방 답을 떨어뜨려 주잖아요. 당장 삼성 갤럭시 A 시리즈를 얘기를 해주거든요. 아, 요거 딱 사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어떤 판단들을 하게 되는 거고 궁극에 가서는 저희 어머님 노모 80세 노모 어르신들이 이게 AI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써야 돼. 이게 진정한 서비스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런 AI 서비스 시장이 2025년에 성장이 될 거고 지금까지 2024년에 AI 붐은 다 인프라스트럭처와 관련된 거다. 그래서 인프라스트럭처의 붐은 계속 되겠지만 유선 인터넷만 깐 거잖아요. 지금 고속 인터넷 모바일 깐 거고 경부고속도로하고 호남고속도로 깐 거고 여기에 자동차가 다녀야 되는 거잖아요. 이 자동차가 본격적으로 다닐 때부터 아 AI 시대가 좋은 거구나. 이런 걸 느낄 때 본격적으로 경제가 바뀔 거고 여기에서 AI로 새로운 서비스를 출현시킨다든지 기존의 서비스를 눈에 띄게 업그레이드 시키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또 이 경쟁들이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잘 몰라서 그렇지 경험해서 락인효과라고 하잖아요. 딱 들어가면은 안 나올 것 같은,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일단 들고 경험해 보면, 네. 그 방 박사님 말씀해 주신 거 보니까 거의 뭐 이거는 AI 혁명이다 이런 생각 드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주가 떨어지려고 이유를 갖다 붙이는 거지 AI 고점 넘으면 나오잖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런 말씀 들으면 이제 시작 같은데, 예,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세요? 근데 제가 가만 들어보니까 삼성이 힘들죠. 네. 아직까지도 이 시대에 그냥 핸드폰 잘 만들겠다고, 뭐 폼팩터 조금 바꿨다고 이렇게 나오는 하드웨어 쪽으로 가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삼성이 가장 실패한 요인 중에 하나가 소프트웨어를 너무 등한시했어요. 이게 같이 그러니까 만약에 폴더블을 쓴다. 그럼 폴더블을 쓸 때 내가 이거를 바꿔야 되는 이유를 만들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게 그냥 단순하게 이거 이렇게 자꾸 해서 집어넣고 이거 끝이 한 두 번 해보고 끝이에요. 그리고 거기다 적합한. 그리고 이번에 갤럭시 S24 같은 경우도 이거 바꾼 다음에 아무도 AI가 뭐 번역하고 이런 거 몇 개 빼고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요. 서클 투 터치를 한다는 거 자체도 몰라요.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게 AI가 그러면 그걸 통해서 뭘 바꿔야 되라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는 거거든요. 그랬었을 때 아무래도 하드웨어가 아니라 삼성이 나갈 길이 그렇게 계속 나와야 되는데 거기서 멈췄다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좀 그건 이미 네 말씀하셨던 게 맞는데요. 그건 삼성이 할 수가 없는 것이 구조적으로 이번에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계를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 서클 투 서치도 구글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 안드로이드 16 버전이 나왔거든요. 근데 16 버전에 이미 숨겨져 있는 기능 속에서 제미나이가 모든 거를 제어하는. 그러니까 앱을 제어하는. 이거는 이미 애플도 지금 시리가 앱 인텐트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이 앱들을 조정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뒤에다가 앱 펑션이라는 기능을 들여놨어요. 이 API를 연결하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이제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에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제미나이나 시리에게 어제 주문했던 치킨 맛있었던 것 같아. 그거 또 한 번 주문해줘. 그럼 해준다는 거죠? 그렇게 해주게 되고 배송은 어디쯤 오고 있어? 이렇게 되면 되는 거죠. 만약에 금융 규제가 없다라면 내가 그 카카오뱅크로 해가지고 내 친구한테 부조금 10만 원 좀 보내줘. 이게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앱을 쓰는 방식들이 이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운영 체계 단에서 준비가 돼야 되는 거고 삼성은 그나마 그런 걸 준비를 전혀 안 했었고 할 수도 없고 구조적으로 하드웨어 만드는 거지 안드로이드 운영 체계를 자기네들이 만들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그나마 삼성은 스마트 TV에서 미국에서 패스트 채널이라고 해서 처음으로 플랫폼 사업에서 이게 이렇게 단맛이 이렇게 크구나라는 거를 알았어요? 네, 느꼈죠. 왜냐하면 지금 스마트 TV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삼성과 LG가 지금 석권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삼성이 플랫폼 사업에서 성공의 경험들을 누적하고 있고 그래서 한국에서도 패스트라고 해서 아마 삼성은 검색을 못 만들 테니까 여기에 저는 챗GPT 검색이 들어올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저는 스마트 TV에도 검색이 들어오는 시대로 가게 될 거고 여기에서도 그 검색을 통해서 쇼핑이 이루어진다든지 이런 식의 일들이 나오고 삼성이 거기서 커미션을 받는다든지 이런 일들은 좀 일어나겠지만 물론 이것이 전체 경제나 삼성 사이즈에서 과연 얼마나 큰 포션을 차지할까에서는 회의적일 수밖에 없고 삼성의 가장 큰 문제는 HBM이 여전히 진행형이라는 거고 저는 HBM이 내년에 될 수 있죠. 하지만 퀄러티 통과가 되더라도 양산하고는 또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또 양산까지 가려면 시간이 수율 꽤 걸릴 맞춰야 거기 되니까. 때문에 삼성의 뭐 주식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삼성의 기업에서의 펀다멘탈의 전환점은 꽤나 늦은 시기에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그럼 삼성전자 주가는 안 좋아. 거의 바닥에서 헤매는 거 아닙니까? 아, 갑자기 걱정되네요. 이미 헤매고 있고요. 네, 소프트웨어 네. 뭐 경쟁력도 없어. HBM 지금 퀄 테스트에서 계속 안 되니까 뭐 호재가 없잖아요. 딱 하나 남은 자사주 매입하고 있는 과정. 예, 거기서 자사주 그냥 까지 지금 붉어졌는데. 오히려 여러 가지 파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돌파할 만한 그 어떤 앞으로에 대한 전망을 보여준다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기업이든 간에 진행이 되면서 이게 다가 아니다. 뭔가 꿈을 끌어올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씩 연결되기 시작하게 되면 변화가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요즘 뭐 테슬라 전문가님께서도 이따 얘기하시겠지만, 예, 테슬라가 PR 저희가 따지게 되면 거의 90배, 100배예요. 네, 이 정도까지 나오면서도 여전히 열광하고 있는 이유는 그거지 않습니까? 그쵸. 보여줄 수 있는 게 있다. 앞으로 뭘 할 것이다 이런 네. 것들이 계속 있으니까. 네. 저는 삼성전자의 모멘텀은 경영진을 엔지니어로 전면 교체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시장 신호가 되게 되면 클 거라고 좀 보고요. 이번 인사 쇄신은 그러면은 꽝이죠. 꽝. 그러니까 왜냐하면 망했다, 사실은 이거. 네, 네. 잭 윌치 중심으로 했던 1990년대 경영 철학, 즉 GE가 보여줬던 특히 MBA 출신들의 그러니까 CFO가 경영을 쥐고 있는 것이 미국에서 이미 실패한 모델로 결정이 됐고 그것의 대표적인 사례가 두 번째 사례가 보잉이고 이러면서 이러한 엔지니어가 중심이 되는 기업에서도 엔지니어가 임원진이 못 되는 보잉이 결국은 저렇게 나락으로 가고 있었던 거고 GE도 이미 나락으로 갔고 IBM도 마찬가지인 거고 삼성전자는 제 생각에 해외 투자자들이나 국내 투자자들에게 줄 수 있는 신호는 자사주 매입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영진의 전면적인 엔지니어 중심으로의 교체 이거는 저는 전환점이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야 이것이 성장의 동력을 이것이 안정기에 들어갔을 때는 CFO가 장악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모멘텀이 생기는 어떠한 전환 국면에서는 기술 중심주의로 바뀌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삼성전자는 경영진이 가장 큰 문제지 거기 무슨 직원들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열심히 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경영진들이 이 방향타를 내비게이션을 잘 못하고 있다는 거고 저는 경영진의 100% 전면 교체 이것을 만약에 삼성전자가 국제시장과 국내 시장에서 신호로 내보낸다라면 삼성전자의 주가에게는 전환점은 분명히 생길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는 사람이 해야죠.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래야지 뭐 지시도 하고 방향성도 제시하고. 제가 대단히 인상적인 것은 일론 머스크에 대한 평가는 둘째치더라도 일론 머스크가 한 대단히 유명한 장면이 있는데 한 유튜버가 스페이스X를 하는 흔히 말해서 이 오타쿠죠. 우주 산업에 대한 오타쿠 유튜버가 이렇게 유튜버들도 초대가 돼요. 이 스페이스X에 초대하는 그 무대에 일론 머스크가 쓰는데 거기서 촬영을 하다가 질문을 던져요. 고체 추진 방식으로 하는 이 부스터 방식을 메인 여기에도 똑같이 쓰면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론 머스크가 걸어가다 뒤로 가다가 잠깐 너 뭐라고 얘기를 했냐고 다시 돌아와요. 다시 한 번만 질문을 해보라고. 그랬더니 내가 왜 그 방법을 못 썼을까? 지금 들어가서 회의를 소집하겠다. 소집해서 그 방식을 한번 본체에도 쓰는 방식을 한번 토론해 보겠다. 이게 귀 기울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귀가 열려 있다라는 거고 엔지니어적인 어떤 질문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전문가건 아니건 그 질문 자체가 타당하면은 경청하겠다는 자세가 CEO가 되어 있다라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전환기의 시점에서는 엔지니어 중심의 CEO라든지 지배문화 컬처가 임원진 컬처가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 하나 여쭤볼게요. 최근 팔란티어 같은 종목도 엄청 급등했잖아요. 왜 이렇게 난리가 난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효시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즉 AI가 소프트웨어가 지금 추세가 그래요. 그러니까 실적 자체적으로는 아직까지 소프트웨어가 막 쭉 하고 끌어올려서 실적 분위기를 끌어가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뭐 하드웨어 쪽이라고는 보는데 그래도 뭔가 의미 있는 성과가 났다라고 보는 쪽은 그러니까 특히 이제 원래 팔란티어가 예전에 CIA가 만든 거기 그 조직에서 만든 고회사다 보니까 그쪽에 밝죠. 근데 그게
국방 쪽과 방산 쪽과 연결되기 시작하면서 성과를 내기 시작하는데 그게 AI가 붙었다는 쪽에서 그러니까 이제 큰일을 하겠구나라고 하는 역할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솔직히 계산해 보면 실적 대비해서 흐름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비싼 건 맞습니다. 근데 그 정도까지 역할을 할 거란 기대가 있다 보니까 거기까지 오는 거죠. 그러면 이거 여기까지 주가를 인정 못한다 그러면 테슬라 인정 못하는 거랑 똑같아요.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그런 변화가 그러니까 팔란티어 얘기하면은 계속 또 팔란티어 수혜주를 찾고 있어요. 수혜주 없어요 우리나라에.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냥 그걸 사야 되겠네요. 차라리 그걸 사는 게 맞죠. 그게 나오는 변화고 거기에다 이게 효시가 되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게 AI가 소프트웨어가 그로 역할을 해줬을 때 나올 수 있는 변화를 미국이 이제 조금씩 알아가는 거죠.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수혜주 없습니다 한국은. 네. 우리나라는 없습니까? 강 박사님은요? 제가 올 여름에 주식을 처음으로 이제 사기 시작했는데요. 팔란티어 여름에 나왔던 이 팔란티어 임플로이드라고 이제 연봉 협상을 하는데 미국은 연봉의 일부를 항상 주식으로 줍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는 기업들은. 근데 그때 이제 내부 문서에 팔란티어 주가를 평단가를 $60로 해서 계산을 하더라고요. 그때 한참 $30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경영진 입장에서는 이건 1년 안에 연봉이기 때문에 1년 안에 그것이 실현된다라는 것을 가정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직원들이 그것에 설득당했다라는 거잖아요. $60라는 부분에 사인을 했다라는 거는 연봉을. 만약에 $60까지 안 가면은 자기 샐러리가 1년 샐러리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단히 미국에서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60까지는 오르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거 사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네, 그래서 샀죠. 그래서 지금은 하여튼 200% 가까이. 그러니까 많이 사지는 못하는 것이 제가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살 때 강 박사님한테 조언을 좀 네, 드려야 그래서 되겠네요. 근데 팔란티어라는 기업은 저는 그 전부터는 계속 분석을 해왔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실 부분은 온톨로지라는 기술을 쓰는데 온톨로지라는 기술을 우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는 되게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요. 온톨로지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 데이터에 지도를 좀 만들어주는 거예요. 데이터들의 의미들을 부여를 해주는 건데요. 이거는 여러분 유튜브에 찾아보면 강정수 팔란티 찾아보면 제가 온톨로지에 대해서 길게 설명한 게 있습니다. 오늘은 중심이 아니니까. 근데 이것이 어떤 경제적 가치가 있냐면 앞으로도 저는 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제가 공조직에 한 2년 정도 일을 했잖아요. 공조직에서 2년 정도 일할 때 하는 일이 한 50%가 아니에요. 80%는 보고서 쓰는 일이에요. 그렇죠. 문서 작업. 모든 부처에서 올라오는 보고서를 거기서부터도 사실 있어요. 올라오는 보고서를 다 정리해서 그 데이터의 의미를 해석해서 분석해서 결국은 보고서 잘 쓴 건 뭐냐면요. 그 데이터들을 종합하면서 이 보고서들의 의미들을 나열해서 어떻게 저희는 그거를 A4 2장으로 줄이는 거예요. 보고서가 저희 부서에 오는 거는 한 100여 장이 되는데 데일리 보고서가 2장으로 줄이면 이 2장으로 줄인 거에 저희가 저 위에 계신 분한테 올라갈 때는 저희 부서는 2줄로 올라가요. 이 부분을 줄여내는 작업들이 어마어마한 인력들이 들어가고 고급 인력들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거를 팔란티가 다 대체하는 겁니다. 아랫단에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부터 최종 결정권자까지 가는 모든 과정에 있는 인력을 대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는 어떻게 쓰이냐, 우리가 전쟁 영화에서 워룸 같은 경우에 이렇게 같은 데 가보면 막 수십 명이 지휘 통제를 가면은 40명이 앉아 있어가지고 막 하잖아요. 요즘 워룸 2명 앉아 있어요. 팔란티어가 쓰는 것은 결정권자만. 그걸 다 데이터들을 예를 들자면 위성에서 관찰한 데이터, 그다음에 열 감지 데이터, 각종 데이터들 레이더에서 탐지한 데이터, 심지어는 소셜 미디어에서 사람들이 우연히 지나는데 뒤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탱크 부대가 지나갈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데이터까지 서로 이종적인 다른 종류의 것이잖아요. 근데 의미를 분석해서 러시아의 전쟁이라는 의미 상황을 분석해서 데이터에다가 다 인공지능을 또 도입해서 레이블링을 다 하는 겁니다. 이 의미들을 다 분석해서. 그래서 종합 보고서가 만들어지면서 이 러시아 탱크 부대가 A라는 포인트에서 발견이 됐는데 얘네가 지금 현재 이 속도를 하면 B로 이동할 확률 80%, C 지점으로 이동할 확률로 40%. 자, 그러면 B에다가 우리가 드론 공격을 할 것이냐, C에다 드론 공격을 할 것이냐, 두 개 다 할 수 있는 역량은 안 되니까 지금 자원 효율성으로 봐줘서 B에다 할 것을 추천합니다. 제가 해주세요. 결정을 내리는 그런 식으로 가는데 이것이 거군요. 기업으로 그대로 와요.
그러겠네요. 기업으로 와가지고 공급망에서의 지금 어디서 지금 병목 현상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현재 매출 상황은 어떤지, 현재 제품의 트렌드는 어떤지, 그래서 내년도에 매출은 어떻게 될 건지, 그래서 올해 공장 생산량은 어느 정도로 맞추는 게 좋을지를 아예 종합적인 데이터로 분석을 해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경영진이 내리면 사실은 가장 값비싼 중간 관리들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으로 볼 때는 엄청난 비용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보고도 대단히 빨라지고 정확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팔란티어의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건 뭐냐면요, 비즈니스 영역에서의 매출이 늘어나는 거예요. 야. 엄청나네요, 근데.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내년 테크 트렌드 어떻게 보십니까? 많이 그래요. 그러니까 AI가 아직까지 아니 이거 뭐에 써먹는 건데 전혀 모릅니다. 근데 지금 여전히 지금은 인프라 투자하고 그걸 통해서 학습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뭐가 어디서 벌어졌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게 결국에는 B2B에서만 막 움직이고 있는데 저희가 그게 잘 되는지 돈은 거기다 쏟아붓는데 얼마나 뭐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런 쪽에서 이제 결국엔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B2C로 들어와서 우리한테 직접 이게 AI가 해서 나오는 거래라고 하지만 그 직접 뭐가 되는지 이제 앱이나 소프트웨어로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나올 수 있는 단계까지 올 때는 이제 서서히 스며들다가 갑자기 확 튀어오르겠죠.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구나라고 했을 때는 벌써 기업들의 주가나 뭐 이런 쪽들 다 반영이 되면서 10배 났네, 뭐 5배 났네 그럴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 쪽에서 미리미리 체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거 계속 하드웨어 발달하게 되면 당연히 따라가는 게 소프트웨어거든요. 그 과정들을 내년에는 많이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 박사님은요? 내년에 어디에 좀 집중해 볼까요? 사실은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한국 경제는 되게 어려운 상황이고, 이번에 그런 정책 사건이 없었어도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내수 시장도 안 좋아지고 있고, 정말 2030은 진짜 마른 오징어를 쥐어짜듯이 살아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 이런 상황이 시작됐다는 거는 저는 대단히 위험한 신호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한국에서 주식 시장을 제가 짧게 공부한 바로는 성장하지 않는 시장에서, 성장하지 않는 경제에서 특정 주식이 돼도 이건 예외적인 거지 이게 일반화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경제는 2025년에는 죄송한 얘기지만 정치적으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더라도 당장에 회복되기는 2025년은 불가능하다는 걸 인정하고 저는 시작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죄송한 얘기지만 홀수의 해이긴 하지만 한국 경제 상황은 좋지 않다. 그건 한국 주식시장의 상황도 좀 좋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지금 유럽 경제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볼 수 있는 시장은 지금 미국 경제가 성장하는 시장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미국 시장에 대해서 테슬라만 좀 바라보지 마시고 폭넓게 우리 이데일리 TV에서도 다룰 거니까 폭넓게 좀 보시면서 다양한 시장의 어떤 변화들을 다양한 섹터에서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이제 중국이 이제 이번 주에 이제 내수 활성화 부분에 대한 전략들을 내놓고 있는데, 중국은 저는 저건 대단히 절박하게 내놓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안 그러면 시진핑 정권 자체가 좀 위험해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올해 내놓고 있는, 연쇄적으로 내놓고 있는 어떤 경제 성장에 대한 것들이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가능성이 저는 상대적으로 높다고 보고 있어요. 중국의 어떠한 시장의 반등이 일어날 것인지, 이것도 2025년에서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사실은 내년은 미국과 중국의 중심의 해가 되지 않을까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2025 증시 대전망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년에는 우리는 조금 더 내실을 다져야 되는, 조금 극복해야 되는 시기일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네. 미국이나 중국 쪽의 성장 가능성이나 테크 트렌드를 저희가 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오늘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그렇죠? 네, 항상 우리가 살면서 위기와 기회는 공존하잖아요. 어쨌든 두 분의 전략을 잘 저희가 또 발판 삼아서 2025년 새해에도 좋은 전략으로 항상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디어스피어 강정수 박사님, 그리고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